식사들을 하셨습니까? 가을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도 시원찮게 지나갔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년 가을을 기대하면 되니까 또 희망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낚시하는 낚시꾼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꽝 쳐도 돌아서면서 또 희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라이더에게도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배기량으로 과연 세계여행 같은 장거리 여행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영상 질문 중에 650이면 얼마나 달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글로 사람이 지치지 오토바이는 안 지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타는 오토바이도 다들 아시다시피 650cc 국산 미라주입니다. 그걸 타고 하루에 700km, 800km도 이상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650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25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먼저 지친다가 정답이죠. 인간은 기계를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만드는 것은 불편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기계에게 맡기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계를 이기겠다는 것은 좀 무모한 짓이죠. 오토바이란 존재도 그렇게 교통수단으로 좁고 어려운 길을 멀리 가려고 만든 거죠. 인간이 하루 종일 걸어서 30km, 40km, 말 타고는 100km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오토바이는 1000km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0km를 가든 1000km를 가든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냐가 우리에겐 중요하죠. 아마도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토바이 배기량이나 출력이 좋은 편한 오토바이가 확실히 좋을 겁니다. 또 어떤 오토바이는 비포장은 잘 달리는데 뻥 뚫린 포장도로는 달리는데 그닥 편하지 않은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저번에 한번 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장거리 여행이나 세계 여행에 저배기량으로 가면은 왜 안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배기량으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이유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가 안 나오죠. 125cc 오토바이 경우 잘 나가야 한 7, 80km 정도 나갑니다. 외곽도로에서는 어찌 보면 딱 죽기 좋은 속도죠. 거기다 큰 차라도 옆에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가벼워서 차의 풍압에 휘청거려서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은 속도가 안 나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치 않습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대부분 생업에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오토바이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편의 장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배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100km, 200km 달리면은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죠. 그런데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한 300km 달리고 들어와도 뭔가 아쉬울 정도로 타담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편의성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젊어서야 체력도 좋고 뭐든 해도 즐겁고 그래서 모르지만은 나이든 우리 중년에게는 한번 그렇게 저배기량으로 라이딩하고 들어오면은 녹아서 죽다 살죠. 세 번째, 장르별 오토바이 선택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험지를 다니기에 편한 저배기량 오토바이가 종류별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잘 달리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험지를 갈 수 있어도 적합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비포장용 저배기량 그냥 디자인이지 실제 비포장을 편하게 달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혼다 헌터커브가 비포장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스쿠프가 스포츠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장르를 패션카라고 예전에는 불렀습니다. 네 번째, 내구성을 장담 못합니다. 도심에서 적당히 타면은 10만 킬로, 20만 킬로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오토바이라도 유라시아 여행에서 거의 1만 킬로를 풀 스로틀로 잡아 조지면은 나만 할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절대 어떤 오토바이도 못 버틸 겁니다. 미들급으로 7, 80킬로는 그냥 스로틀 3분의 1도 안 밑으로도 나오는 속도지만은 슈퍼커브는 진짜 스로틀 끝까지 두 번 감아 당겨 잡아야지 나오는 간신히 나오는 속도입니다. 미들급으로 비교한다면은 풀 스로틀로 당겨서 180km, 200km의 속도로 1만 킬로를 달린 것과 거의 같을 겁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속도가 안 날 뿐이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죽어라 달리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냥 빨리 고장나고 작살이 날 겁니다.
다섯 번째, 저배기량은 짐 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저배기량의 경우 사람 한 명에 짐 조금 실는 정도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2명 타는 텐덤이나 짐을 막 50kg, 60kg씩 막 싣고 다니는 상황 자체를 상정해서 쇼바나 샤시, 타이어 세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여행한다고 뭐 텐트에 먹을 것에 뭐 옷 막 때려 싣고 꾸역꾸역 가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매일 빵꾸나고 오토바이가 못 버티고 고장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러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구조적 메커니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슈퍼커브의 아류나 스쿠터가 주종이죠. 이런 류의 오토바이 메커니즘의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취미 생활용으로 슈퍼커브를 구입하는 분들의 선택의 이유는 아마도 클러치가 없는 기종이라는 것과 이종소형 면허가 없어도 몰고 다닐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초보 입문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슈퍼커브가 지구상 실질적인 우주 명차라도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속도의 한계가 있죠. 슈퍼커브는 진짜 잘 달려야 7, 80km 나오죠. 아주 길이 잘 된 오토바이의 경우 속도 계상으로는 110km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평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내리막이나 나와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내주행에서야 차고 넘치는 속도지만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는 좀 위험한 속도죠. 그런데 이런 슈퍼커브로 유라시아 여행을 한다면은 진짜 목숨 내놓고 달리거나 도로가 노견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유라시아 여행하는 분들 유튜브 보면은 화물차가 많이 달리는 구간에서 위협을 느끼고 노견으로 피해서 달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 또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달리죠. 최고속으로 무조건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고속이라는 것이 슈퍼커브의 입장에서 최고속이지 그냥 7, 80km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 급해진 라이더는 더 스로틀을 감아주게 됩니다. 그냥 풀 스로틀로 수백 킬로를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엔진 경고등이 뜨거나 오토바이가 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배기량으로 유라시아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 엔진 오일 누유입니다. 당연히 오일 누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풀로 땡기는데 오일 누유가 생기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들급 이상 배기량 오토바이도 한두 시간 풀로 땡기면은 엔진 오일에 셀 경우 생깁니다. 아무리 동판 가스켓이라도 못 버티고 터지는 게 엔진이죠. 이런 엔진 내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학대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토바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더 문제는 스쿠터입니다. 스쿠터의 경우는 드라이브 페이스와 아우터가 고무벨트로 되어 있는 CVT 구조죠. 당연히 달리면 고무벨트가 마찰하고 열이 발생하고 계속된 열로 스트레스와 마찰로 고무벨트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풀 스로틀로 몇 시간씩 하루에 8시간, 10시간 달린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버틸까요? 아마도 유라시아 여행을 한다면은 1시간 달리고 최소 30분은 쉬면서 구동계에 냉각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며칠 못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외의 복병이 러시아 계열집에 똥바람으로 저배기량 여행자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고배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도 안 나가는데 바람에 밀려서 도로를 벗어나거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슈퍼커브나 스쿠터로 국내에서 하루 2, 300km 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500km씩 1만 km를 넘게 달린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속도 문제 말고도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알면 안 타고 갔겠지만은 슈퍼커브와 스쿠터는 장거리 여행하기 어려운 치명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심력 크러치의 한계입니다. 원심력 크러치의 가장 큰 단점은 고성능 오토바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원심력 크러치를 쓰지 않고 힘 전달이 확실한 다판식 크러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고성능 차량에 스쿠터 구조와 비슷한 CVT 미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구조적으로 큰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아주 좋은 구조라고 보기도 좀 힘든 면이 있죠. 클러치 패드가 마찰을 해야 힘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찰 패드도 수명도 다판식 클러치에 비해서 수명도 짧고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저속에서 토크를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엔진 RPM이 낮은 상태에서는 원심력이 부족해서 마찰 패드가 디스크를 꽉 물지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RPM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슈퍼커브나 스쿠터를 언덕에서 아주 천천히 출발시켜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RPM이 평지보다도 높은데 출발이 안 되다가 어느 RPM 정도 RPM이 도달하면은 순간적으로 오토바이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원심력 크러치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포장이나 험로 언덕에서 오토바이가 힘을 못 쓰고 벌벌 기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출발할 때 오토바이가 밀리는 느낌, 뭐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포장에서 서행으로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은 원심력 크러치의 마찰 패드가 계속 헛돌다 보니까 패드가 금방 닳아서 없어져서 오토바이가 퍼지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도 안 걸리죠. 내리막이라고 속도를 줄이려고 스로틀을 완전히 풀어버리면은 오토바이가 훅 하고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 올라가는 수동 오토바이로 따지면은 크러치 잡았을 때와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사실 원심력 크러치가 풀려서 그러니까 크러치 밟은 것과 같은 효과이기는 합니다. 슈퍼커브는 기어를 한 단 내려서 RPM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죠. 문제는 원심력 크러치 플러스 CVT 구조인 스쿠터의 경우는 아예 엔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쿠터도 내리막에서는 무조건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언덕에서 오토바이가 못 올라간다고 사람이 내려서 슬슬 악셀에다 당기면서 오토바이를 끌바 하면은 원심력 크러치 금방 작살나서 여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짧은 메인터넌스 주기. 저배기량 오토바이는 적은 출력을 내고 배기량도 작기 때문에 엔진 오일 용량도 1리터 정도로 아주 적게 들어가 있고 체인도 약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슈퍼커브나 PCX의 경우 동일하게 3000km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은 대부분 1000km의 엔진 오일을 교환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가혹한 환경에서 운행하기 때문이죠. 배달용은 섰다 가다를 반복하고 급가속이 많기 때문에 3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경우 엔진 내구성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오일 관리만 잘하면은 10만 20만 타는데도 문제가 없다지만은 엔진오일 관리를 못하면은 정말 몇만 킬로마다 엔진이 퍼져서 교환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1000km마다 열심히들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특히나 유라시아 횡단을 한다면은 대부분 풀 스로틀로 당기면서 달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1000km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문제는 그러려면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쿼터나 미들급 이상만 되더라도 평속 100에서 120km를 달려도 오토바이에 무리가 없는 속도라 정상적으로 보통은 3000에서 한 5000km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환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큰 도시를 만났을 때 한 번씩 엔진오일 교환해주는 것만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은 슈퍼커브나 스쿠터는 진짜 엔진오일 갈다가 볼장 다 볼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은 엔진오일 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솔직히 그냥 타다가 장거리 여행 끝나면은 오토바이 버릴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언제 퍼질지 모른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퍼지면 여행 중단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체인이나 샤시 등이 적당히 저배기량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가혹 조건이라면 금방 망가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배기량으로 여행하는 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빵꾸와 체인 늘어남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당연한 거죠. 오토바이는 약하고 바퀴도 작은데 짐 때려 싣고 달리는 것이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죽어라 간신히 달리는데 체인 안 늘어나고 빵꾸 안 나는 것이 비정상이죠. 네 번째, 저배기량의 한계, 출력 부족. 출력 부족으로 속도 문제 말고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 때려 싣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언덕이나 아주 고산지대를 만났을 때 제대로 속도가 안 나오는 것은 물론 아예 달리는 것이 안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로 끌바를 하는 유튜버도 봤습니다. 오토바이 고장이든 산수 부족이든 출력이 줄면은 9마력이나 11마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4, 5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50cc 출력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 중단하고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쿼터급의 경우는 3, 40마력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안 나와도 15에서 20마력으로 여행지에서 위험한 상황은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 그래서 대부분 쿼터 이상 2기통 엔진을 많이 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기통이 죽어도 한쪽 엔진만으로도 어떻게든 위험 상황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통 저배기량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고 여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2기통을 많이 선호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로 세계 여행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비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오래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유명 오토바이 여행가 채널을 쭉 보다 보니 느끼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거리 라이딩을 하거나 세계 여행을 할 경우 어떻게 오토바이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선택. 일단 여행의 목적,
경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철저히 본인의 취향을 배제하고 최대한 생존의 방점을 찍고 오토바이를 결정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로 세계여행을 한다면은 오토바이가 주인공이죠. 진짜 본인 취향대로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쉽게 결정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좀 알아보고 경험자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오토바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행 경비에 비하면은 오토바이 가격 별거 없죠. 오토바이가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서 처분할 수 있지만은 여행 경비는 다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내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여행 가셨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에 투자하시는 편이 훨씬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무조건 고배기량 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영상에도 이야기했듯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쳐도 추단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적당하게 목적에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되 최대한 정비해서 고장이 날 일이 없게 하시거나 자신 없으면은 박스 가서 새 오토바이를 장만해서 국내에서 적응 훈련하시고 잘 길들여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인 타이어 관리. 여행 유튜버는 많이 봤어도 체인 관리를 못해서 고생하는 유튜버는 많아도 처음부터 체인 관리를 생각하고 출발하는 유튜버는 몇 명 못 봤습니다. 유라시아 여행 가는데 짐 잔뜩 싣고 고속으로 몇 날 며칠을 달리면 저배기량 체인만 늘어지고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배기량 체인도 못 버티죠. 그래서 체인 관리는 거의 매일 해줘야 한다고 봐도 됩니다. 하루 400~500km씩 일주일만 달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년 탈 거리를 일주일에 달리는 게 됩니다. 국내에서 1년 타면은 그래도 체인 청소나 체인 루브 윤활 2~3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리상 유라시아 여행에는 매일 체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다 만약 몽골 사막을 달리고 파미르 고원을 달린다면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체인을 청소하고 루브로 윤활을 해줘야 합니다. 먼지와 돌, 건조한 날씨에 체인이 금방 상하고 늘어나고 그러다 끊어지죠. 여행하다 체인 늘어나고 끊어지고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고생스럽게 여행을 합니다. 알리에 찾아보시면 몇만 원이면은 오토바이 체인 루브 도포 어시스트, 체인 오일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루브를 자동으로 뿌려주는 간단한 장치들 많이 팝니다. 꼭 설치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분 체인과 간단한 수리 공구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좀 편하겠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로 쏘는 여행이라면은 할리처럼 벨트식 오토바이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미르 고원 쪽으로 간다면은 절대 벨트식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벨트식은 먼지나 모래, 돌 끼면 아주 쥐약입니다. 바로 끊어지죠. 다음은 타이어 관리입니다. 오토바이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행자와 외국인 여행자가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타이어입니다. 우리나라 유라시아 여행하는 분들 보면 꼭 타이어를 꼭 하나씩 달고 다니죠. 보통 저배기량 2만 km, 고배기량은 한 8천에서 1만 km 이상 타이어 쓰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타이어가 무척 싼 것도 아닌데 왜 달고 다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외국 여행자들 보면은 20년 전 사진을 보다 보면은 타이어를 달고 다녔는데 요즘은 타이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던데 참 좀 이상하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면은 1만 km면은 모스크바까지는 가는데 뭐하러 타이어를 달고 다니는지 아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출발 전에 새 타이어로 교환하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미르 공원 쪽으로 간다면은 출발은 로드 타이어 끼우고 출발해서 몽골리아 울란바토르에서 쉬면서 오프로드 타이어로 갈아 끼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비센터도 있고 많은 오토바이 메이커 정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메일로 문의해서 동일 사이즈 타이어가 없다면은 여기서 화물로 사전에 보내놓고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사용하는 앞 타이어 16인치나 18인치, 뒷 타이어는 19인치, 20인치 오프로드 타시면은 그런 걸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 사용하시고 일반 스트리트 오토바이는 17인치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오토바이 선택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당연히 레디얼 형태의 휠을 쓸 것 같고요. 튜브 타입 빵꾸 떼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날씨도 덥고 산소도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체력도 지친 몸으로 타이어 떼운다?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하루 한 700~800km 타는데 막판에 빵꾸 나면은 정말 환장하고 미치죠. 지치고 힘들어서 손도 까딱하기 싫은 상황에 그것도 고산에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데 휠 빼서 타이어 까서 튜브 교체하는 것 상상만 해도 싫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일 교환. 유라시아 고속도로를 달리든 파미르 고원을 달리든 국내 환경보다는 가혹한 조건으로 달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엔진 오일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여행 끝나고 버릴 생각으로 대충 한다면은 언젠가 여행 중에 오토바이 퍼져서 여행 끝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기본 메인터넌스 기간보다 가급적 짧게 관리해주고 가급적이면 고급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꼭 여분의 엔진 오일 1리터짜리 한두 병은 소지하시고 다니셔야 오일 누유나 오일이 줄어드는 급한 경우에 응급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서 오토바이 전용 엔진오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죠. 오일만 잘 교환해도 오토바이는 안 지치죠. 사람이 지쳐서 그렇지. 네 번째, 과도한 운행, 안전장구.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지만 들뜬 마음에 과도한 폭주로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안전 운행이 제일입니다. 꼭 애들마냥 들뜨거나 흥분해서 막 땡기고 폭주하다 도로 상태도 안 좋은데 포토홀이라도 만나면 그냥 골로 가죠. 그렇지 않아도 모르는 길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오토바이 타는 것이 위험한 일인데 진짜 그러다는 한 방에 훅 갑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국내 여행도 하루 몇 번은 위험한 경우나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데 외국에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말도 안 통하지 중요한 것은 러시아만 가도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막장까지 가야 욕이나 하고 주먹 다짐으로 끝나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총 맞고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는 꼭 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미르 고원이나 몽골로 여행하는 분들은 부츠는 꼭 오프로드 부츠를 신고 가셔야 합니다. 파미르 고원이나 몽골은 기본 오프로드죠. 제국이나 오토바이 넘어지는 경험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래밭 도로에 오토바이 집이 가득한데 안 넘어지고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넘어지다 보면 반드시 발이 깔리는 일이 생기죠. 오프로드 부츠는 이런 상황에서 발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는 상황이라도 오프로드 부츠가 최소한 삐거나 타박상 정도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골절과 타박상은 엄청 다릅니다. 타박상이야 최소한 약 처방과 쉬면 회복되지만은 골절은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몽골 오지나 파미르 고원은 병원도 없어서 치료가 늦어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아니라 과할 정도로 장비를 잘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유튜버들 티셔츠 입고 막 타고 그런다고 중년인 나도 그러면은 골로 가죠. 다섯 번째, 최소한의 수리 능력. 오토바이 타다 보면 제궁을 해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오토바이도 못 일으켜 세우는 분들 가끔 보입니다. 이런 분들 몽골이나 파미르 고원 어디 오지 가서 넘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빵꾸나 간단한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건 스스로 해결 못한다면은 결과는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소한 본인의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과 간단한 고장은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라이더라면은 어디 가서 호갱당하기 딱 좋죠.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디가 이상한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 난다면은 제대로 오토바이 수리가 될까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빵꾸 처리, 체인 유격 조정, 체인 청소, 루브 주입, 플러그 교환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연습하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엔진오일 교환, 체인 조절 교환은 할 수 있는 공구는 지참하고 가시는 것도 좋죠. 연습도 충분히 하시고요. 이런 것이 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러시아, 몽골, 파미르 고원, 스탄 국가들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다음으로 오집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것이 오토바이 타는 지구력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체력이나 지구력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 체력이 느는 것은 확실한데 체력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오토바이를 잘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좋으면 오토바이 잘 타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마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오토바이 적응력이나 집중력 차이에서 오는 무엇인가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덩치도 좋고 체력도 좋은데 오토바이 조금만 타면은 금방 지치는 친구들 보면은 체력이 다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오토바이 타기는 지구력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장거리 여행도 아주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 나기도 쉽죠. 확실한 것은 과속이나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일곱 번째, 혼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오지로 갈수록 혼자 다니면 위험하죠.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현지인이 친절하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곳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국내에서 맘맞는 분과 같이 출발하든 현지에서 동행할 수 있는 라이더를 만나든 여럿이 같이 다닐수록 좋습니다. 저 혼자 다니면 힘들어서 일정도 늘어지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어떻게든 버티고 계속 여행을 하지만은 우리는 중년이죠. 국내 여행도 날씨가 안 좋으면 가기 싫은데 몸 지치고 힘들면 더 그렇죠. 연배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막 파미르 공원 넘고 여행하는 모습 보면 대단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열정도 시간도 체력도 돈도 있어야 하는 여행인데 몇 개월씩 그렇게 강행군 하시는 거 보면은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오지 여행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챙기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적고 기록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이신 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 그리고 좋은 영상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라이딩 즐겁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